안녕하세요. 차불휘입니다. 오늘은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6장 중에서 표기법에 관한 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노테이션은 말 그대로 표기법이죠. Identifiers in Lin can include any alphanumeric characters. 린의 식별자는 어떤 종류의 글자나 숫자를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 뭐 그리스 글자도 가능하다고 여기에서 설명은 해놓긴 했는데 그 다음 보시면 other than these symbols which as we have seen have a special meaning in the dependent type theory. 이미 의존 유형론 또는 종속 유형론에서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그리스 문자나 아니면 유니코드 기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 기호를 그리스 문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뒤에 있는 건 시그마죠. 시그마 대문자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람다 소문자잖아요. 저거는 이미 지정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호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저거를 변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They can also include subscripts. 그리고 린의 식별자는 아래 첨자를 포함할 수 있다. 아래 첨자라는 건 무엇으로 입력할 수 있냐면 역비금 밑줄 뒤에 원하는 그 글자를 입력해서 그런 아래 첨자를 간략하게 그 텍스트 편집기에서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별자에다가요. 이거는 텍스트 편집기에서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PQ가 명제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P와 Q가 모두 참이라는 가정이 각각 H1 그리고 밑줄 H2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때 아래 첨자가 사용되어 있는데 저 아래 첨자를 입력하는 방법 지금 보여드릴게요. 옆비금 쓰시고 그 다음에 밑줄 마지막으로 1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 첨자 2 어렵지 않죠? 자, 옆비금 쓰시고 그 다음에 밑줄 2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위첨자는 아마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옆비금 그 다음에 이 기호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옆비금 그 다음에 위쪽 거듭 제곱 쓸 때 사용하는 기호 쓰시면 일단 저 유니코드 기호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2를 누르시면 제곱이 나옵니다. 위첨자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그 Shift 누른 상태에서 6을 치면은 나오는 기호예요. 이 기호. 이 기호는 캐럿이라고 하나요? 잠깐만요. 저게 뭔지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캐럿이라고 하는구나. 저 캐럿 기호를 이용하시면 위첨자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고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래 첨자 쓰는 방법이 옆비금 밑줄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옆비금 쓴 다음에 1을 누르기만 해도 지금 적어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둠 이맥스 편집기에서는 아래 첨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VS 코드에서도 마찬가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될걸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이어서 갈게요. Lin's parser is extensible, which is to say we can define new notation. 새로운 표기법을 우리가 직접 정의한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린의 구문 분석기는 확장 가능하기 때문이다. 뭐 여기서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한 건 아니지만 뭐 그 말이 그 말이긴 합니다. Lin's syntax can be extended and customized by users at every level. 모든 단계에서 이용자에 의해 린의 구문이 확장되고 개인 맞춤이 될 수 있다. Ranging from basic mixfix notations to custom elaborators. 그래서 간단한 혼합 표기법, 믹스픽스는 그냥 믹스픽스라고 읽어도 괜찮고 이거는 혼합 표기법 정도로 제가 예전에 번역을 했던 거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 번역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긴 해야겠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오랜만에 제가 해설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그 창을 지금 켜놓질 않고 있었네요. 믹스 픽스는 근데 혼합 표기법이라고 제가 번역을 해놓기는 했을 겁니다. 혼위 표기법이라는 말이 있네요. 근데 혼위라는 말이 어려우면 그냥 섞어 쓰기 정도로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네, 왜 섞어서 쓴다고 말을 하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근데 그런 표기법 말고도 개인 맞춤 부연기를 만들 수 있다고도 해요. elaborator, 부연 설명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뭔지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In fact, all built-in syntax is parsed and processed using the same mechanisms and APIs open to users. 사실 린의 거의 대부분의 구문은 이미 이런 방식으로 구문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처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구문 역시 using the same 마우스가 근데 클릭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using the same mechanisms and APIs open to users. 이용자에게 열려 있는 이란 뜻이니까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과 API를 이용해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API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구문 역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구문 역시 구문 분석이 되고 처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만들어진 방식이 똑같다. In this section, we will describe and explain the various extension points. 그다음에 이 절에서 우리는 다양한 extension points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저도 근데 교재 읽었던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처음 보는 것 같긴 하네요. 확장점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뭐 확장점이라고 임시로 번역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용어를 따로 번역했는지는 모르겠네요. 확장점이라고 번역해 놨구나. 일단 그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고 하나만 더 볼까요? 확장점? 안 나오죠? TTA 사전에는 그렇게 많은 용어가 수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그래요. 어쨌든 간에 다양한 확장점을 설명하고 기술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While introducing new notations is a relatively rare feature in programming languages, 새로운 표기법을 도입하는 것은 비교적 드문 기능이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런 기능이 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And sometimes even frowned upon because of its potential to obscure code. 그리고 때로는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선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표기법을 너무 남용하면 코드를 읽기 난해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코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적인 구문을 다 익힌 사람이 그 코드를 봤는데 이해를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확장이 너무 많이 되어서. 확장을 너무 많이 해놔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지금 찾아보려는 게 뭐냐면, frowned upon. 제가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다라고 번역했잖아요. 맞긴 할 것 같은데, 찡그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frown이. 눈살을 찌푸리다. 무엇에 눈살을 찌푸리다 라는 뜻입니다. obscure는 읽기 어렵게 만들다?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게 맞습니다. It is an invaluable tool in formalization for expressing established conventions and notations of the respective field succinctly in code. 하지만 이런 기능은 형식화에서는 매우 소중한 도구이다.
라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 근데 그게 어떤 데 쓰이는 도구냐면 해당 분야의 정립된 관습과 표기법을 표현하는 그 다음에 부사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런 관습과 표기법을 코드로 간략하게 간결하게 표현하는 그런 도구이다라는 뜻이에요. 뭐 도움이 되긴 하겠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수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기법이랑 비슷하게 코드를 짤 수 있으면 읽기는 좋긴 하겠죠. 약간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취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이게. 유니코드 기호를 너무 많이 쓰면 일단 입력하는 게 약간 귀찮아지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기본적으로 구현기가 특정 표기를 아예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까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적어도 수학자들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매스리브에서는 그런 표기법을 사용하는 게 좋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invaluable이라는 형용사, 저거 하나만 좀 볼게요. invaluable, 저거는 매우 유용한, 귀중한. 제가 소중한이라고 번역했죠? 괜찮고, 그다음에 succinctly, 간결하게. succinctly, 철자를 제가 약간 잘못 썼는데 간결하게라고 쓸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간단 명료하게, 간결하게. 자, 그 다음 갈게요. Going beyond basic notations, Lin's ability to factor out common boilerplate code into well-behaved macros, and to embed entire custom domain-specific languages to textually encode subproblems efficiently and readably, can be of great benefit to both programmers and proof engineers alike. 문장 하나가 지금 몇 줄이에요? 네 줄인데? 네. 약간 너무 길었죠? 예. 그래서 조금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데 약간 시간이 들어가네요. 기본적인 표기법을 넘어서서, 즉 기본적이지 않은 표기법을 창조하겠다는 얘기죠.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Lin's ability to factor out common boilerplate code. factor out은 여기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약간 헷갈리는데, 뽑아내다? 제외하다? 근데 제외하다는 여기서는 아니고요. 그것들을 추출해서 매크로로 만들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to factor out이라고 이렇게 to 부정사구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to embed. embed가 지금 동사로 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의 목적어는 뒤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맞을 것 같은데 embed something to something과 같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장을 구문 분석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은데 여기까지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린의 능력이 지금 두 가지 나온 겁니다. 첫 번째 능력이 뭐냐면 통상적인 오일러판 코드라는 건 약간 자꾸 똑같이 여러 군데에서 작성해야 하는 코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코드를 그냥 추출해서 잘 작동하는 매크로로 만들 수 있는 린의 능력을 첫 번째로 언급한 겁니다. 이 말이 뭔 얘기냐면 똑같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어떤 코드를 계속 작성하는 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거를 매크로로 대체하겠다는 얘기예요. 린은 그게 가능합니다. 이게 첫 번째 능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이 뭐냐면 embed entire custom domain specific languages. 아예 린을 가지고 특수한 언어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분야 특수 언어 DS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SL을 제가 예전에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다시 보려고 하는데, 특정 분야 언어가 아니라 언어, 특정 분야 언어 또는 특정 도메인 언어. 여기에서 도메인은 그냥 분야예요, 분야. 어떤 분야 얘기하는 겁니다. 수학, 공학, 또 뭐 예술 같은 여러 분야. 아니면 뭐 회계 같은 거. 그런데 필요한 특수한 언어를 아예 린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to는 제가 아까 약간 좀 잘못 번역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To textually encode subproblems efficiently and readably. 부분 문제, 그러니까 그 특수 분야에 속하는 문제를 텍스트로 부호화, 텍스트로 효율적이면서 이해하기 쉽게 부호화하기 위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to는 아까 좀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냥 무엇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embed A to B 같은 식으로 쓰인 게 아니라 그리고 embed를 그런 구문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런지도 한번 봐야겠는데 영어 때문에 설명이 좀 길어지는 건 오랜만인 것 같네요. embed something in 이라고 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embed 다음에 여기 to 말고 in이 나왔으면 그 뒤에 있는 그 명사구 있죠. 거기 안에 무언가를 넣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in이 아니라 to가 쓰였으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됐다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to 부정사구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뭐냐면 분야 특수 언어, 개인 맞춤이 된 분야 특수 언어를 통째로 린에 이걸 내장시키다?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임베딩 하다라고 하잖아요. 린에 내장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 분야의 문제를 효율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텍스트로 부호화하는 린의 능력이란 겁니다. 문장이 진짜 복잡하네요. 주어가 무진장 깁니다. 자, 그런 능력이 프로그래머뿐만 아니라 증명 엔지니어 모두에게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 문단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웠네요. 이런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음 내용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지는 않아서 이거 한번 지금 읽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읽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바로 가보죠. 실수 없이. Notations and Precedence. Precedence라고 발음하는 거 맞나요? Precedence. Precedence. 그러니까 강세를 좀 잘 챙겨야 하는데 precedence입니다. 동사를 쓸 때는 precede라고 발음하지만 precedence라고 맨 처음에 강세가 들어간다는 거 확인했고, 자, 첫 문장 볼게요. The most basic syntax extension commands. 가장 기본적인 구문 확장 명령어는 뭐 infix L, infix R, prefix, 그다음에 postfix 이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 하냐면 allow introducing new or overloading existing 그다음에 operators라고 나와 있죠. 새로운 연산자를 도입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어렵진 않죠. 아, 잠깐만요. 채팅에 누가 인사를 한 명 해주셨습니다. 오후의 희망공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 방송은 녹화를 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에 이따가 올릴 겁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약간 채팅을 잘 못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채팅이 화면에 나오지 않게 꺼놨거든요. 꺼놨고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다 보면 약간 답장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다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prefix는 접두어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접두어, 그 다음에 가운데 쓰기. 그 다음에 이거는 전미사라고 뭐 보통 부르기는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한 게 낫겠네요. prefix는 전치라고
설명하는 거로 기억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찾아봐야겠는데 접두 표기법, 전치 표기법. 그냥 앞에 쓰기라고 해도 돼요. 앞에 쓰기. 그 다음에 인픽스는 그 번역어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사이 표기법, 삽입 표기법, 그 다음에 가운데 쓰기. 세 가지나 있어요. 다음 포스트픽스. 이거는 전미 표기법, 그 다음에 후치 표기법, 뒤에 쓰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토박이 말을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토박이 말은 순우리말이란 뜻이에요. 한자어 말고 순우리말을 가급적이면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앞에 쓰기, 가운데 쓰기, 뒤에 쓰기가 가장 이해하기 쉽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연산자들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미 있는 그런 연산자들의 의미를 중첩시키는 역할을 이 명령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인픽스를 쓴 다음에 L이라고 붙이면 이거는 왼쪽으로 결합하는 가운데 쓰기 연산자의 표기법을 도입하는 거예요. 뭐 이게 H가 이질적인 이란 뜻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덧셈과 관련 있는 연산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 플러스 표기법을 도입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왼쪽으로 결합하고 같은 관계의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결합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그래서 결합하지 않는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거듭제곱 연산자인데 이것은 오른쪽으로 결합하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는 이따가 여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prefix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그 p 연산자 앞에 연산 기호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것의 이걸 뭐라고 읽어야 할까? 네거티브인데 이거는 니게이션은 아닙니다. 이건 부정은 아니고 음의 부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고 postfix. 자, 이거는 여권을 가리키는 기호인데 지금 위첨자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제곱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어떤 피연산자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postfix 명령어를 사용한 거죠. After the initial command name, 초기 명령어 이름이 나온 다음에 뭐 infix L, infix 같은 거 describing the operator kind, 그 연산자의 종류를 기술하는 명령어 이름이 나온 뒤에 근데 그거를 그 연산자 종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fixt라고 했는데 이걸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하죠? 이건 못 번역하는데 fixt는 그냥 픽스 성이라고 번역하면 약간 뭔가 이상하고 지금 제가 예전에 써놓은 걸 보니까 접합성이라고 아예 번역을 해놨네요. 접합성. 그러니까 어디에 이 연산자를 붙일 거냐라는 의미입니다. We give the parsing precedence of the operator preceded by a colon. 이게 쌍점이에요. 쌍점을 콜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콜론이라고 제가 읽으면 이해하는데 쌍점이라고 부르면 그게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예, 이거 쌍점이에요. 쌍점, 콜론. 구문 분석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게 이 숫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구문 분석을 할 때 주어지는 우선순위이고 이거는 명령어 뒤에 있는 쌍점 뒤에 나옵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than a new or existing token, 이미 존재하는 표기법 아니면 새로운 표기를 이제 큰 따옴표로 감싸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double quotes가 나와 있죠. The white space is used for pretty printing. 그 공백 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스페이스는 뭐 예쁘게 인쇄를 하기 위한 수단 정도라고 하네요. 안 써도 아마 될 거예요. 안 써도 되긴 할 건데 그냥 쓰죠 뭐. 예,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Then the function, 잠깐만요. 화면이 지금 잘 나오고 있네요. Then the function this operator should be translated to. 그리고 그 연산자가 번역돼야 하는 실제 연산, 뭐라고 해야지?
함수, 여기서 함수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 표기가 번역돼야 하는 함수는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근데 두 줄짜리 화살표 다음에 나옵니다. 그냥 이 한 줄 한 줄을 다 해설해 준 거예요. 그렇고, 자, 여기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채팅 계속 떠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precedence is a natural number describing how tightly an operator binds to its arguments. 자, 이 우선순위란 무엇이냐면 자연수인데 조심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린에서는 자연수가 0 이상이에요. 근데 저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0인 경우 있었는지 아닌지 약간 가물가물해서 0인 경우가 있는지 아닌지 지금 확실하진 않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자연수가 무조건 1 이상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연산자가 강하게 그 인수들을 결합하는지, 묶는지를 알려준대요. 근데 이런 표현은 사실 보기를 들지 않고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한번 봐야겠죠. Encoding the order of operations. 연산 순서를 부호화한다는 거죠.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이 우선순위를 나타내고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여러 연산자가 괄호 없이 한꺼번에 나열되어 있을 때 어떤 연산부터 해야 하는지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저 우선순위에 의해서.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보죠. We can make this more precise by looking at the commands the above unfold to. unfold to라고 쓰여 있는데 살짝 좀 헷갈리네요. Looking at the commands the above unfold to. 여기에 나와 있는 the commands는 아마 다음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약간 이 좀 표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문법상 unfold란 동사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약간 좀 잘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의미는 알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명령들이 다음과 같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쓰인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사실은 이런 의미다라고 나와 있죠. 이걸 통해서 저런 우선순위 부여를 좀 더 엄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unfold가 지금 그냥 동사 원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looking at 다음에는 어떤 명사구가 나오는 건 맞거든요. the commands. 그 다음에 the above unfold to. 이게 the commands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the commands를 수식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가 추측하자면 the commands는 아래에 있는 노테이션 명령들을 의미한 것 같고 the above는 위에 나와 있는 저 명령어들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이 아래로 펼쳐지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이런 연산 순서가 얼마나 더 강하게 결합되는지의 여부를 강하게 결합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죠. 65라고 써놓은 게 위에서는 왼쪽으로 결합하는 사이 표기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진 좋은데 이 LHS라고 하는 거는 왼쪽 의미하거든요. 별거 없어요. left hand side? 잠깐만요. 별거 있네. left handed side라고 하던가? 잠깐만요. handed side. 이거를 LHS가 왼쪽이라는 의미거든요. 아, 여기 나와 있네. right hand side, left hand side. 해서 별거 없습니다. 왼쪽, 오른쪽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수학에서는 좌변, 우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근데 변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 쪽을 의미할 거예요. 여기선 방향을 의미하는 거여서,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라고 이해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볼게요. 좌변. 이 변자가 가변자죠. 이게 그래서 왼쪽 가장자리란 뜻이에요. 측면이란 뜻이잖아요. 결국 이게 그냥 왼쪽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그겁니다. 예. 좌변, 우변, 왼쪽, 오른쪽. 예.
왼쪽 가장자리, 오른쪽 가장자리. 그게 왼쪽, 오른쪽이잖아요. 예, 그 얘기고. 자, 근데 이제 의문이 생기는 점이 이거예요. 65, 65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66이 나왔습니다. 숫자가 앞에 있는 거랑 값이 다르죠. 자, 근데 이게 왼쪽으로 결합하는 사이 표기법이었어요. 그 다음. 자, 같은 관계는 우선순위가 50인데 희한하게 뒤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50이 아니라 51이죠. 그 다음. 오른쪽으로 결합하는 사이 표기법. 예, 그쵸? 오른쪽으로 결합하는 사이 표기법은 우선순위가 80인데 그것을 노테이션 명령어로 펼쳤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부여된 우선순위는 81이랑 80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이 왜 갑자기 80이 아니라 81이 됐는가? 이거를 이제 이해한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접두 표기법에서는 100이었던 게 그 다음엔 100이네요. 그래서 이건 차이는 없고 그 다음에 맥스라고 쓰여있던 순위는 지금 아래 보시면 1024가 나와 있죠. 아마 최대가 1024인가 보죠. 그래서 맥스라는 것은 1024 우선순위의 축약어이다 라고 설명이 돼 있죠. 뭐 그거는 그냥 약속이니까 린에서 이제 1024까지로 설정해 놓은 거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고. 자, 읽어볼게요. It turns out that all commands from the first code block are in fact command macros. 자, 뭔 말이냐면 위에 있는 이 명령어들은 사실 매크로였다는 거예요. 매크로고 그것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정의가 돼 있냐면 이 노테이션이라는 명령어로 정의가 돼 있다는 거예요. Translating the more general notation command. 더 일반적인 표기법 명령어로 번역이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린이 이렇게 구문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게 뭐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한데 좀 복잡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복잡해지긴 해요. We will learn about writing such macros below. 그런 매크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다룰 것이다. 근데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알려면 메타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배워야 합니다. 메타 프로그래밍은 맨날 메타 프로그래밍이라고 듣기만 했는데 아직도 이해가 잘은 안 가요. 근데 이런 매크로 작성이 관련이 좀 있나 봅니다. 그렇고 Instead of a single token, 단 하나의 토큰 대신에 the notation command accepts a mixed sequence of tokens. 토큰이 뒤섞인 열을 이 표기법 명령어는 받아들일 수 있대요. 그래요. 일단 넘어갈게요. And named term placeholders with precedences. 우선순위가 부여된 이름 있는 항 자리 표시점. 그러니까 LHS, RHS, 왼쪽, 오른쪽, 좌변, 우변, 또는 arg. 이거는 argument를 의미하겠죠. 이렇게 이름이 부여된, 하지만 어떤 그 자리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저런, 뭐라고 해야지? 것들이 토큰과 함께 섞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큰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는 연산자를 의미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그렇고 which can be referenced on the right-hand side of 자, 이 두 줄짜리 화살표 and will be replaced by the respective term parsed at that position. 이번 절은 신기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쵸? 네, 죄송해요. 근데 뭐가 신기하신 거죠? 제가 채팅을 너무 늦게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좀 신기하긴 해요. 그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긴 한데 그 내부 작동 원리는 이해하기 좀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번 절은 유난히 문장 분석을 한 게 어렵네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메타 프로그래밍이요? 예, 맞아요. 근데 린만 메타 프로그래밍이 있는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메타 프로그래밍이 또 어디에 있더라? 그 지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있거든요. 거기에도 메타 프로그래밍 기능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 매력적인 기능인지 아닌지 아직 뭐 좀 거기에 대한 저희 가치관 형성이 안 돼 있어서 그렇고,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 읽던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리 표시자들은 나중에 두 줄짜리 오른쪽 화살표 이후에서 언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맞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부문 분석할 때 그 자리 표시자에 들어가는 항으로 ELHS나 RHS 같은 자리 표시자가 그 위치에서 대체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항이 저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항으로 대체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placeholder with precedence p 우선순위 이거 숫자입니다. 숫자. 우선순위가 p인 자리 표시자 아닌가? 아, 맞아요. 우선순위가 p인 자리 표시자는 accepts only notations with precedence at least p in that place. 그 자리에 최소 우선순위가 최소한 p인, 그러니까 즉 p 이상인 표기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럴까봐 이미 저 절을 미리 어제 읽었습니다. 제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자, 한번 여기 볼게요. Thus, the string a plus b plus c cannot be parsed as the equivalent of a plus b plus c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일단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덧셈은 왼쪽으로 결합합니다. 그 말이 뭔 뜻이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식이 나왔을 때 앞에 있는 덧셈 기준으로 소괄호가 먼저 쳐져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텍스트 편집기로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자, 주석을 좀 쓰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더하기 b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c를 더한 것으로 이해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b 더하기 c를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 놓냐? 좀 뭐 그럴 필요가 있긴 해서, 예,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는 같은 관계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왼쪽으로 결합하자고 약속을 해 놓은 거예요. 뭐 오른쪽으로 결합하자고 약속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사람이 덜 고생하는 방향으로 정해 놓으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린에서는 왼쪽으로 먼저 결합하게 덧셈 연산자가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작동하는 원리가 뭐냐면 보시면 여기 위쪽을 보셔야 하는데, 아니다. 그래요. 위쪽부터 보죠. 인픽스 L 나와 있잖아요. 왼쪽으로 결합하는 덧셈 연산자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우선순위가 65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는 이 덧셈 기호의 왼쪽에 오는 식은 우선순위가 65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오는 식은 우선순위가 66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제가 실수를 엄청 안 해야 하는데 실수하면 아마 좀 제가 슬프지만 영상 다시 녹화해야 돼요. 해볼게요. 일단은 이거를 복사하고 주석에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맥스에서 제가 자꾸 실수하는 게 저 주석 기호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제가 써놨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일부러 만약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뒤에 있는 덧셈 연산자를 기준으로 두 항을 먼저 묶어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덧셈 연산자는 왼쪽에 오는 그 식이 우선순위가 65 이상이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표시하는 게 좋을까? 밑줄로 표시를 좀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는 식 자체는 이거 전체거든요. B 더하기 C 전체가 지금 가장 바깥에 있는 덧셈의
우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변이란 말은 보통 등식에서 쓰이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쓸게요. 그러니까 오른쪽 항, 오른쪽 항, 오른쪽 항이잖아요. 이 오른쪽 항의 우선순위는 66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아니다, 66 이하가 아니라 66 이상이어야 하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덧셈 기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이미 지정이 돼 있단 말이죠. 이게 65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덧셈 기호 자체는 65라는 우선순위를 가져요. 즉 B 더하기 C라는 식은 지금 우선순위가 65예요. 근데 가장 바깥에 있는 이 덧셈 연산자도 당연히 이것도 그 덧셈 연산자 자체는 우선순위가 65이지만 그 연산자의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들어가야 하는 식은 우선순위가 66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65는 66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 그 다음에 소괄호 B 더하기 C, 소괄호와 같이 분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B 더하기 C는 우선순위 값이 66보다 크거나 둘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쵸?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약간 좀 이게 헷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맨날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신경 쓸 필요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때만 임시로 제가 기억을 할 뿐이지 저도 자꾸 잊어버리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원리는 이렇다. 그럼 한번 앞에 있는 걸 먼저 연산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구문 분석하는 건 괜찮냐? 이거 한번 볼게요. A 더하기 B는 일단 덧셈식 자체는 우선순위가 65라고 했죠. 그리고 이것 전체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그 덧셈 연산자의 왼쪽 항입니다. 그래서 그 왼쪽 항은 65 이상의 우선순위를 가지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항은 66 이상의 우선순위를 가지면 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C라는 단 하나의 변수만 나와 있으면 이건 딱히 무슨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없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C가 뭐 우선순위가 몇인가 하는 물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음은 던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 괄호 안에 묶여있는 덧셈 연산자가 65라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65 이상이 맞냐? 이거를 따져야 하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문 분석하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는 구문 분석이 제대로 안 됐죠. 근데 아래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감상은 좀 이해하기 어렵군입니다. 예, 예,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했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더하기 그 다음에 소괄호 B 더하기 C 소괄호로 이해할 수 없다. 예, 그렇죠? Because the right-hand side operand of an infix L notation 왼쪽으로 결합하는 가운데 쓰기 표기법의 오른쪽 P 연산자, 그러니까 B 더하기 C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엄청 긴데 일단 덧셈은 가운데 쓰기 연산자잖아요. 사이 표기법, 그렇죠? 또는 삽입 표기법. 근데 그것은 왼쪽으로 결합하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B 더하기 C라고 하는 이 오른쪽 P 연산자라고 합니다. 연산되는 것. 그것은 has precedence one greater than the notation itself. 이것 자체는 우선순위가 65였거든요. 그렇죠? 65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66 이상인 식이 와야 했어요. 근데 안 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문 분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In contrast, infix R reuses the notation's precedence for the right-hand side operand.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오른쪽으로 결합하는 표기법의 경우에는
이 표기법의 우선순위가 우변이랑 같고 좌변은 그거보다 하나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결합하는 사이 표기법의 경우랑 반대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만 설명할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면 돼요. 시간 얼마나 지났죠? 시간이 52분? 역시 쉽지 않았네. 쉽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다음에 so A 잠깐만요. 이거 뭐라고 읽더라? A to the B to the C. 뭔가 노래 부르는 것 같지만 노래 아니고요. A to the B to the C라고 진짜 읽습니다. 예. 이 식은 어떻게 구문 분석해야 하냐면 뒤에 있는 것부터 발호를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A의 B의 C 제곱이라고 읽어야 하네. 근데 진짜 이상해지네. 이거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근데 제가 읽은 게 맞긴 하거든요. A의 B의 C 제곱. R to the B to the C.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잖아요. 근데 한국어로 이거를 표현해도 이상하네요. A의 B의 C 제곱. 죄송합니다. 이거 의도한 건 아닌데 더 나은 방법이 없네요. 하여튼 그렇게 구문 분석이 된다. 여기에 있는 게 먼저 소괄호로 감싸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노테이션이라는 명령어를 직접 사용해서 사이 표기법을 다음과 같이 도입했다면 근데 여기 보시면 표기 자체의 우선순위가 왼쪽 피연산자와 오른쪽 피연산자의 우선순위랑 똑같죠. 이러면 이거는 왼쪽으로 결합하지도 않고 오른쪽으로 결합하지도 않아요. 즉 결합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Lin's parser will default to right associativity. 근데 웃긴 게 이거예요. 우리가 결합 방향을 지정해 놓지 않으면 린의 구문 분석기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결합을 시도한대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가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을 안 해도 린은 알아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거 어려운 내용이다. Lin's parser follows a local longest parse rule. 어, 잘 설명할 수 있겠지? 예전에 제가 이거 설명을 하는데 약간 애를 먹은 기억이 좀 나거든요. 국부적인 또는 국소적인 또는 지역적인, 지역적인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지역적인 가장 긴 구문 규칙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찾고 있거든요. 아까 봤는데 어디 있더라? 가장 긴 구문 분석이라고 제가 써놓기는 했습니다. 가장 긴 구문 분석 규칙. 자, 근데 이게 뭔 소리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기를 또 봐야 합니다. 모호한 문법이 있을 땐 어떤 규칙에 따라서 린이 구문 분석을 하냐면 가장 긴 뭐였지? 가장 긴 구문 분석 규칙에 따라서 구문 분석을 한대요. 근데 그게 뭐냐? When parsing the right-hand side of A tilde in A tilde B tilde C. 자, A 물결표를 영어로는 tilde라고 하더라고요. tilde. B 물결표 C. 이런 식이 있을 때 일단은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물결표의 우변이 어디까지 해당하는가? 그냥 B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B 물결 C까지 해당하는가? 그거를 린이 명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지 못할 땐, 그러니까 임의로 린의 구문 분석기가 그냥 어떤 규칙에 따라서 구문 그 분석을 하거든요. 시도하거든요. It will continue parsing as long as possible. 최대한 가장 길게 구문 분석을 할 거래요. 그래서 B에서 끝나지 않고 B 물결표 C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더 기니까. B보다는 B 물결표 C까지 한 항으로 보는 게 더 길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항은 A 물결표, B 물결표 C, 그리고 B와 C 주변에 토괄호가 들어있는 식으로 분석이 된대요. 와, 진짜
설명이 쉽지 않네. 근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됩니다. As mentioned above, the notation command allows us to define arbitrary mix-fix syntax freely. Mixing tokens and placeholders. 이게 뭔 말이냐면 믹스픽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혼위 표기법이라고도 쓰고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섞어쓰기라고 아까 제가 설명하지 않았나요? 섞어쓰기? 네, 섞어쓰기. 자, 근데 왜 섞어쓰기라고 하냐면 이런 표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 표기가 여기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기 두 개가 있지만 이게 하나의 덩어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하나의 표기인 거예요. 근데 그 표기가 약간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하나의 기호만 사용한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혼위 표기법 또는 섞어쓰기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토큰은 연산자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리 표시자는 그 피연산자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조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Placeholders without precedence default to 0. 아, 그쵸? 우선순위가 0이 되는 게 가능하네요.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린에서는 0도 자연수입니다. 예, 잊지 말아주세요. 가장 작은 자연수가 1이 아니라 0이에요. 0. 그래서 자리 표시자에 예를 들어서 2 또는 감마 또는 이거 타우라고 읽지 않나요? 저런 자리 표시자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우선순위가 0이라고 예, 가정이 된다. They accept notations of any precedence in their place. 그럼 0 이상인 아무 표기나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표기법이나 다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if two notations overlap, 만약 어떤 하나의 표기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면 we can apply the longest parse rule, 가장 긴 구문 분석 규칙을 또 한번 적용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텍스트 편집기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끝나요. 자, 덧셈 기호는 이미 린에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약간 보시면 덧셈 기호를 두 번 사용하는 표기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일부러 만든 겁니다. 이런 걸 쓰면 당연히 헷갈리죠. 왜냐하면 덧셈이라는 연산자 자체가 이미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린이 구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래서 덧셈이 두 번 나와 있는 이런 표기법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보니까 이거는 3항 연산자죠. 왜냐하면 A, B, C라는 세 가지 항을 취하니까 정의는 A 더하기 B 빼기 C입니다. 말도 안 되죠. 더하기를 두 개 썼는데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결과가 어떤지를 한번 보죠. 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좀 지우고. 일부러 이상하게 정의를 해서 이 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확인하려는 거예요. 보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고 식을 썼고 그것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6이 아니라 0이 됐죠? 근데 왜 0이 됐을까요? 그 아까 얘기했던 longest parse rule 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 긴 구문 분석 규칙. 그것에 따라서 이 덧셈 기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덧셈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위에서 지정해 놓은 이상한 표기법으로 이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2를 계산한 다음에 3을 뺀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다만 이게 왜 가장 긴 구문 분석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것만 설명하고 이제 진짜 끝낼게요. 왜 그럴까? 추측해 보자면 만약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덧셈 기호를 우리가 아니라 린의 구문 분석기가 이 덧셈 기호를 자연수 덧셈으로 이해했다면 첫 번째 항은 뭐 1이고 근데 이제 두 번째 항, 즉 오른쪽 P 연산자에 해당한 게 2 더하기 3이 아니라 2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수 덧셈은 왼쪽으로 결합을 먼저 하니까. 그러면 오른쪽 P 연산자가 2죠. 근데 위쪽에 나와 있는 이상한 표기법에 따라서 이 덧셈 기호를 해석할 경우에는 P 연산자 길이가 길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여기선 설명이 좀 어려운데
P 연산자가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렇죠? 3항 연산자를 정의했으니까. 자,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The new notation is preferred to the binary notation. 2항 표기법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자연수 덧셈 얘기하는 거고요. 새로운 표기법, 위에서 정의한 표기법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린이 선호하는 표기법이 된대요. 근데 왜 그러냐? 왜냐하면 자연수 덧셈, 후자 자연수 덧셈은 before training, 그 자연수 덧셈을 연이어서 계산하기 전에 would stop parsing after 1 plus 2.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죠. 가장 길게 구문 분석한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덧셈의 오른쪽 P 연산자는 2로 끝나버리거든요. 2로 끝나요. 그러면 이거는 가장 긴 구문 분석이 아니라 짧은 구문 분석이라는 거예요. 좀, 뭔가 수긍이 잘 안 가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If there are multiple notations accepting the same longest parse. 만약 그 구문 분석 길이가 똑같은 그런 표기법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린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구현을 하기 전까지 어떤 표기법을 고를지를 미룬대요. 그러니까 그 식을 좀 더 이제 각각 계산을 해본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Which will fail unless exactly one overload is type correct. 그 다음에 자, 이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식들을 이 표기법으로 구문 분석했을 때는 유형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저 표기법으로 구문 분석했을 때 구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식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계산했을 때 그 그 표기법을 썼을 때는 만약 유형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러면 유형이 올바른 경우를 택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 둘 다 유형이 올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때는 오류 메시지가 나겠죠. 이 연산자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마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설명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끝까지 읽어주신 그 오후의 희망공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채팅을 이렇게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사실 오늘 저는 채팅이 이 강의랑 상관이 없는 내용일까봐 걱정해서 채팅을 껐는데 예, 그래도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녹화는 여기서 끄고요. 방송은 조금 더 할지 말지는 나중에 정할게요. 자, 녹화는 여기서 끄겠습니다. 들어갈게요.